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은 지금 현재 총체적 위기로 가고 있다. 한국이 여기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총체적 위기로 가고 있다.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명박의 똘마니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저는 여태까지 한미 동맹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철저한 예속의 완결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완전 예속적이죠.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북만이 아니라 대중 대러 적대, 포괄적이라는 건 군사만이 아니라 기술 경제, 전략 동맹이라는 건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철저히 복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동맹을 얘기하는 저것은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외워두셔야 돼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래서 여기에 대북 적대, 그래서 한미일 삼국 협력, 대중 적대,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러 적대, 러시아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인도적 무기 지원, 이렇게 해서 대북중로 적대 선언을 한 것이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 이렇게 함으로 심대한 군사 경제 위기 원인이죠. 그래서 장진 유엔 대사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결단하겠다는 얘기고요. 후시진 안구시보 전 편집장은 한국의 주변국에 대해 접대 길을 간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도 사설에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어요. 한반도가 이제 긴장 고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의 굴욕적 관계 개선 협상이죠. 지금 한반도의 윤석열 정부가 쿼드니 오쿠스니 이런 식의 군사 협력 체계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죠? 일본이 반대하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은 오케이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이 내가 한국하고 동급이 아닌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이게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아주 우월적 입장에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굴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관계 개선합시다. 어떻게든 당신 요구대로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제징용도 대의변제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대의변제 우리가 할 테니 강제징용 이제 끝내자.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대의변제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판결 자체를 무효화시키라는 겁니다. 에? 판결을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주 골아픈 입장인 거죠. 예. 대신 돈 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일본 애들이 거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만큼 일본 놈들이 아주 고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완전히 굴욕적으로 지금 계속 기어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개 같은 현상이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공급, 남중국해 대만 인근 연합훈련인데 이번 지난 6월 달에 이미 대만 인근에서 한미 항모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 이게 지금 핵심이죠. 하반기 한미 군사연습 야외 기동훈련하고 핵 전략 자산 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탈북단체 접견 지역 일대에서 전단 살포하는 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2020년에 북이 대적 행동을 개시하겠다 했던 직접적 원인은 뭐였어요? 삐라 뿌리는 거였잖아요. 뿌리는 거. 예, 이게 이번에도 지금 이걸 더더군다나 지금 북에서는 그 코로나 전염의 원인으로 남쪽에서 보내진 이상한 물체들, 이런 거로 얘기한 것만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살포가 지속이 되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나토에 가가지고 나토 한국 대표부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나토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나토에 가입한 거죠, 한국이. 내용적으로는 나토에 가입한 겁니다. 거기다가 4개국 아시아 태평양 동맹 쪽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모여 앉아가지고 나토와 연계된 여러 형태로 연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실현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철저하게 서구화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위험한 담장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는 의도적으로 계속 군사기전을 고정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핵추진 항모와 연합훈련인데요. 이게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했다고 발표는 났지만,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이라는 게 사실 필리핀 해역인데요. 거기가 대만과는 65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부산과는 1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만 해협에 가까운 거죠. 대만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겨냥한 거예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
그런 걸 그냥 연합훈련을 했더니 북이 미사일을 8발을 발사했어요. 그랬더니 남쪽에서도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똑같이 발사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 연합 공중 무력 시위,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공중 무력 시위를 했다고. 연합 공중 무력 훈련을 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무력 시위를 했다는, 이 무력 시위라는 뜻이 뭡니까? 네. 쏘겠다는 거예요. 훈련은 끝났다.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미가 F-35A 30여 대를 동원해서 대북 공중 시위를 전개했는데요. 이때 선제 타격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림팩이 이미 이제 실시되고 있죠. 현재 하와이 앞바다에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8, 9월에 피치불 블랙이라 해서 한미일 공중훈련이 호주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이고요. 8월 22일부터 9일까지, 9월 1일까지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한 군사연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8, 9월 달에 결과적으로 한미 한반도에는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위에 폴 레카메라 얘가 한미연합 사령관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어요? 7월 13일 날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다영역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또 한반도 바깥에서 공간적 의미의 다영역 작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여기에 얘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유사시 한반도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 네. 미국인들 빼내기는 비무장 민간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그러한 소개 작전도 중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킬랩이라는 거는 킬체인을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탐지와 동시에 발사대를 타격한다, 원점을 타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고요. 어제 커트 캠벨 NSC 인태조 장관이 얘가 옛날에 그 러시아 짜르 얘가 아시아 짜르예요. 얘가 아시아 짜르인데요. 미국이 지정한 한미 연합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이 연합방위 태세를 강하게 기를 것이라고 해서 결국 확실한 한미 야외 기동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한 국방부가 윤석열한테 보고한 내용이죠. 이때 올해 후반기에 연합과학과 훈련이 여단급 훈련입니다. 여단급. 이 여단급 훈련을 포함한 11개 한미연합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반기에 21개 하겠다는 겁니다. 21개.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한미연합 기동훈련,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해서 기동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유의 방패, 을지 자유의 방패. 이번에 시행이 을지 자유의 방패죠. 을지가 들어간 게 뭐죠?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공무원들 40만 명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서 CPTPP 가입과 식량 경제 위기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 얘기는 어쨌든 이게 CPTPP는 100% 관세 절폐가 핵심인데요. 이게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어요. 대만도 가입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이게 대만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식량 문제는 식량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양상이고요. 무역 수준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 문제, 군사적인 것도 위기가 처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 6월 소비자 물가 6%,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동참 이렇게 되고 8월에 한미 금리 역전이 전망이 되면서 외환보고도 감소하고 이번에 근데 제넷 앨런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FSB 총재가 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어요.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처했을 때 달러를 빌려달라 이건데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하반기 되면 이게 8월 달부터는 금리가 역전돼 버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기지 곡물 작업률은 한국이 19.3% 역사상 최저입니다.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7월 달 되면 밀, 옥수수 재고량이 바닥에 납니다. 한국은 밀이 거의 생산되지 않죠. 그런데 주요 삼성과 LG 등의 1분기 재고가 49조 10조 만큼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세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2,713조, GDP 대비 130%, 한국 기업부채 증가율 속도는 세계 2위. 그래서 금리, 원자재, 식량 인상, 식량 자금률 OECD 꼴찌. 그래서
한국은 아마 이대로 이렇게 계속하면 아마 심각한 고난의 행군을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번 치포 동맹 얘기하면서 중국하고 거래를 끊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중국 애들한테 그 반도체 핵심 장비만이 아니라 범용 장비까지 수출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한테 보복을 당할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도 무역흑자가 멈췄는데요. 결국은 8월 말 기한으로 치포 동맹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결정할 걸 얘기 아마 제가 볼 때 어쨌든 무조건 윤석열 입장이 지금까지 모습 봤을 때는 여기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본격적으로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6가지의 거대한 위기가 있나. 요거 금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7% 대출 금리면 월 상환액이 300만 원 월급 버는다면 요즘 금리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291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4억 대출이 4억일 때 매매가 12억짜리 대출 4억을 받은 사람한테 7% 대출 금리면 상환액이 29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갚지를 못하겠죠. 갚지를 못하니까 시장에 내놔야 되겠죠. 시장에 내놓는데 내놓자마자 팔리냐? 안 팔리죠. 그 값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공급망위기, 이 4대 위기, 4대 경제위기에 한반도 군사위기,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또 나오고 있죠. 팬데믹.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위기가 한반도를 하반기에 덮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코로나 또 돈다고 모이지 마라, 얘기도 말라, 마스크만 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처럼 그냥 만나지도 말고 집에만 계실 건가요? 굶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어쨌든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있었어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엄청난 패전 국가가 돼가지고 전비 부담을 떠안았어요. 얘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가지고 패전비 처리하느라고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하루만 해도 수십 %씩 물가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워졌죠. 근데 그때 사회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람들은 힘 있는 쪽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죠. 결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사람들 다 진보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보수화되고 더 수구화되면서 더 파시화될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이 진보적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서로 모이고 단결하고 협력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진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팬데믹에 휘둘리지 말고 아까 제가 그레이트 리셋 얘기했지만 쟤네들의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죽는 거 병들어 죽으면 혼자만 죽지만 굶어 죽으면 여러 사람 다쳐요. 여러 사람 내 가족들 자식들 다 다치니까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중의 최악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북미 대결 최종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8차 당대회의 목표는 미국의 제약과 굴복, 한반도의 원한 평화 실현, 조속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고요. 이 목표에 기초해서 원칙적 방도는 전쟁을 하지 않고 강력한 국방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근원적 군사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달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안입니다. 그래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니다라고 전쟁 반대 입장을 북은 천명을 했던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첨단 군사력을 보여준 거죠. 최첨단 순항미사일, 철도발사 기동미사일, 그리고 미국도 만든 극초음속 화성 8형, 그죠? 그리고 화성 12형의 정상 배치, 그래서 검수 사격까지 했죠.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18호요?
예상외로 이게 사진 보여드리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예? 이다로 선생님 이게 뭡니까? 화성 15요? 예. 그렇죠. 그렇죠. 화성포 17형입니다. 화성포 17형.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올라가는 게 6,200까지 올라갔어요. 6,200까지 직각으로 쫙 싸서 올라갔는데요. 6,100km 넘으면 우주입니다. 6,200이면요. 이게 평시 사거리, 이게 45도 이렇게 해서 일반 사거리로 나가면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얼마죠? 18,000이죠. 18,000이면 평양과 워싱턴 거리가 얼마입니까? 11,000입니다. 11,000. 그러니까 18,000이면 대서양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륙간 탄도다 이렇게 세계 최장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여기 수천도에 열이 뿜는데 차가 어때요? 차가 멀쩡해요. 안 녹아. 에? 바퀴도 안 녹아. 옛날에는 이거 띄어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가져와서 갖고 왔다가 띄어서 여기서 이렇게 발사했거든요. 띄어서 차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여기 위에서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력이죠. 바퀴도 안 녹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북에서의 정책 변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새로운 핵결의가 채택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전략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그래서요. 핵위협이나 핵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평가 누가 합니까? 미국 정부가 합니다. 그죠?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면 지가 쏠 수 있는 핵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핵 선제 타격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북도 바꿨습니다. 북도 지난 4월 25일 날 창간 90도에서 10종의 전략 전술 핵타격 수단을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북이 기존의 핵 교리는 2013년에 만든 법입니다. 핵 보복 타격입니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타격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핵 교리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핵 교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는 경우, 군사 대결을 기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 먼저 선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는 것에 대한 판단 누가 합니까? 북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태도를 바꿨으니 우리도 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는 전쟁 억제력으로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에 대한 강인 담대한 새로운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계 정치 구도와 질서가 재정비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변화는 대적 투쟁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대적 투쟁. 이게 2020년에 나왔던 첫 번째 표현인데 이제 다시 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입니다. 정세 평가를 할 때 지난 6월 달에 주변 정세가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해서 전쟁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월 달에 했던 얘기,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은 한마디로 핵 전투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쪽이나 2020년 6월 대적 행동에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 전투 무력을 남쪽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전투 무력을 동원해서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 타방의 전쟁 의지 소각, 장기전 방지, 자기 군사력 보존을 위해 일거에 제거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대한 군사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외무성에서도 지난 6월 22일 날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에서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제압 분쇄해 나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게 기존엔 정면 돌파전이었잖아요. 정면 돌파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본 거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지 정면 승부라는 걸 한 적은 없습니다. 북에서. 근데 이번에 정면 승부를 보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엄청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결판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결판을 보겠다. 이게 두 번째 바뀐 겁니다. 세 번째 바뀐 거는 해외동포 공익 옹호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셨죠? 이게 한마디로 해외 동포들을 북의 국민처럼 권리를 가진 국민처럼 자유여행, 거주, 장기 체류,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에서는 아시겠지만 거주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집을 북에서 그냥 줘요. 거래가 안 돼. 네? 전 세계에 730만 명의 교포가 있습니다.
730만 명의 교포가 있으면 그중에 몇만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겠다 그러면 집을 몇만 채를 지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몇십만 명이 들어가면 몇십만 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이 담보가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지금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겠다. 그리고 유학, 학업, 연구, 수학여행 권리를 보장하겠다. 해외 동포들의 교류 협력을 보장하겠다. 자유로운 경협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개장 54개로 조항을 구성됐는데요. 해외 동포들의 방문, 여행, 취업, 거주, 유학, 교류, 경협을 권리로서 보장해서 사실상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유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온갖 북의 주사상과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당한 정도의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되면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이나 뭐 저 뭡니까 페북이나 자기가 막 북에 들어갔던 얘기 막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데서 산다라고 막 자기 살림집도 공개할 거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세계 여론으로 확산이 되고 남쪽으로도 확산이 될 거고, 그 남쪽에서도 우리는 왜 안 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대규모적인 민족 대단결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집권 세력과는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민족적으로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현재 북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삐라살포는 열병의 발언의 의혹으로서 인간 쓰레기들의 반공업 모략식동을 부추기고 조장할 뿐 아니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역도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명박 할 때 역도란 표현을 썼는데요. 역도란, 역적 패당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는 없다. 윤석열 패당의 발작 증세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이런 걸 놓고 신북풍을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런 얘기는 결국은 한미 정부와 북 간의 대화는 없습니다. 대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번에 7월 22일 날 며칠 전에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최진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미국 AP 방송, AP 저기하고 방송한 거죠. 인터뷰한 겁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미국과 추종세력 8월에 한미 군사연습을 하게 되면 안보 불안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일찍이 체험해보지 않는 심대한 안보 불안정이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저들도 대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 결국은 북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핵전략자산을 동원하면 북도 핵전략자산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로 강하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에 상당한 군사적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정세는, 한반도 아시아 정세는 대결과 긴장 고조로 상당 기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보여준, 우리 노동자들이 보여준 이런 강력한 대중들의 집회와 투쟁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또 분노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윤석열의 냉전적 대결 정책으로 안보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것이고요. 이거를 또 북풍몰이 전쟁 위기 고조로 여론을 악화하는 걸 대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무능이 증명이 돼서 주류 상당수가 기득권화돼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개혁층이 같이 결합이 돼서 민중의 분노를 민중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거적적인 반전 평화, 평화수호는 자주권 투쟁이고요. 경제 식량 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대책기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걸 단지 공공요금 동결, 물가 인상 반대 이런 수준이 아니고 대북중로의 원인이잖아요. 대북중로 적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 위기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중국만 하더라도요. 중국은 현재 경제 위기가 없습니다. 거의. 2%대예요.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인도는요. 대풍이에요. 대풍. 그래서 식량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라시아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일수록 경제 위기가 거의 적고요. 서방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일수록 경제 위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혁층을 포함한 각계각층과 해동법까지 포괄하는 범민족적, 이건 특정한 계급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민적인 연대가 요구되고 있고, 그런 힘들을 모아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거죠. 7월 달에 간다고 했는데요. 언제 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펠로시가 감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긴장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펠로시 미 한호정의 대만 방문을 하면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서열 3위예요. 미국의 국가 지위 서열 3위니까. 두 번째, 한미 전략자산 야외 기동훈련을 하게 되면 중국은 펠로시 대만 방문을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한 정도 수준까지 이제 긴장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이 이제 거의 끝에 온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온 거는요, 여운형 선생이 건국동맹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1941년도 4월 달에 당시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41년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하고 동남아를 공격하고 일본, 중국과 전쟁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소련과 중립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영원하구나. 일본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해방은 멀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전향합니다. 일본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전향해요. 일본의 힘이 우길승천하고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일본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한 축이 바로 여운형 선생을 축으로 한 이분들이죠. 남쪽에서. 그래서 한반도에서죠. 국내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43년도 8월에 일제패망을 대비한 조선민족해방연맹을 결성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44년 8월에 건국동맹을 발족합니다. 일본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똑같이 알고 그때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대동단결해라. 이때 여기 왕정 복고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까지 다 모였어요.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노동대중의 해방에 치중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할 것, 이런 강령을 내걸고 전국적인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조직화 사업을 해서 아직 확실치 않은데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10,000명에서 70,000명 사이라고 합니다. 건국동맹원이. 그만큼 당시엔 비밀 조직이었죠. 이렇게 이 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8월 16일 해방 바로 다음 날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건국동맹이 기반이 돼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전이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8월 말에 인민위원회를 발족이 돼서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나가는 기반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준비 과정을 했던 세력은 여운형 선생을 축으로 한 이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패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미군이 실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으로 일본 계속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이건 누굽니까? 빛보다 빠르게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간입니다. 간이. 빛보다 빠르게 도망갔다. 베트남 평화협정은요. 베트남 평화협정은 주체가 누굽니까? 4개 주체입니다. 북베트남, 미국, 그다음에 남베트남 정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흔히 베트콩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 4개가 평화협정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미군 철수가 핵심이죠. 그래서 73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요. 미군이 6개월도 채 안 돼서 다 날아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75년, 2년 뒤에 사실상 통일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이 남베트남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협상을 거쳐서 76년 7월 2일 날 공식적인 통일이 선언이 됩니다. 어쨌든 사실상 통일은 75년이었죠. 2년 만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북 베트남이. 아프가니스탄은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군 철수가 작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이 다 나갈 거라고 예감했던 가니라는 당시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8월 15일 날 빛보다 빠르게 2천만 불 현금을 차량 4대 싣고 도망갔지. 그래서 빛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에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윤석열이 잽싸게 도망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면요, 평화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면 미군 철수는 필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2020년 2월에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5월 달에 끝냈어야 됐어요. 원래 합의사항은 5월 달까지였는데 바이든이 개기는 바람에 8월 말까지 됐죠. 그래서 8월 말까지 되면서 약 한 1년 7개월 만에 미군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한반도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기간은 정해지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미군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의 정치 군사적 대결로 인한 원인도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반전 평화와 현재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범국민적 연대연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계각층을 뛰어넘는 그런 범국민적인 연대연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6.15 남측위원회와 민주행동을 통해서 실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통일 대합을 이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6.15 경기위원회 경기본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6.15 위원회들이 단결해서 보다 확대 강화돼서 정말 사실 6.15 남측위원회만큼 진짜 광범위한 대중이 묶고 사는 단위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단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민중행동도 더욱 강화 발전시켜서 정말로 각계각층의 세력을 다 대중적으로 모아서 비밀리에 지금 할 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 각계각층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이 현재의 이런 전쟁 위기를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고 온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거의 100분 가까운 열강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줌 참가자분들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재 집행위원장님 줌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광고 한 말씀 드리고 강사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칠 겁니다. 강사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고 당면에서는 저희가 전쟁연습 중단 그리고 한미일 군사공조 반대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 실현 등의 요구를 해서 전 세계 100곳 평화행동을 8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8월 13일 광복 77주년 자주통일대회가 오후 2시 반부터 남대문에서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열강해 주신 손정목 부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 드릴 거는 글쎄요, 저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통일을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북을 잘 이해하고 북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관되게 미국이 좋아하고 미국이 찬성하는 거는 일단은 한번 걸러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게 필요하고요. 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북을 바라는 과정과 미국을 반대하는 과정이 결합이 되면 저는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역사상 최고로 약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반비례해서 우리 민중들의 정치의식과 역량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구체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을 이제 알리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담당자이자 당사자이자 이 변화의 한 주역으로서 우리 역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만간에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통일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서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